좀 늦으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시간이 돼서 저희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도 있지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개최식도 있고 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강좌 개최식 진행을 맡게 된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물관 문화강좌에 참여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아주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인문학적 역량 강화하기 위해 작년 처음으로 수원의 문화유산인 화성과 행궁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문화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원의 길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원의 길 위에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박물관 문화강좌 개최식 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김종식 관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소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이번 강좌의 첫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정윤 강사님을 소개하고 개최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 문화강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개최식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아주대 도구박물관 관장 김종식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박물관 문화강좌 2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매우 환영합니다. 저희 아주대 도구박물관은 여타 대학 박물관과 달리 앞에 아주대학 박물관이 아니라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은 도구라고 하는 영역에 특화되어져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뭐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옆 건물로 가보시면은 저희들 전시되어져 있는 일반 통상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한번 투어를 해주시나요? 예, 아마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휙 돌아보는 데는 10분도 안 걸릴 텐데 저희 학예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1시간, 2시간짜리 투어가 될 정도로 재미있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 아주대 도구박물관은 대학 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반 박물관하고 달리 저희 대학교 안에 있는 관련 단과대학, 뭐 인문대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공과대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성격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도구박물관이라는 부분이 저희 뭐 아주대 그러면은 공과대학을 아마 먼저 머리에 떠올리실 것처럼 그런 데서 도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대학은 뭐 계속 자랑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역 거점 대학입니다. 저희 아주대학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 거점 문화를 말할까요? 문화 거점 대학으로서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총 8번의 강의와 답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각 분야에 총 4개 파트로 나뉘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메시고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강연을 구성하는 저희 이 박물관의 실무진한테 무척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어요. 뭐 보통 한 분 불러다가 쭉 뭐 한 학기 동안 하시고 그런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달리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제 탐방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랑은 뭐 저희 도구박물관 자랑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프로그램이 첫 출발점이 돼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한테 9월 달도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시는 분은 쭉 저희들하고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척 환영사를 이렇게 대신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차시로 진행이 되고요. 네, 7월 30일 화요일은 저희 휴강입니다. 네, 그래서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 2, 3차시는 정조의 원행길, 그리고 4, 5차시는 나해석거리, 6차시는 수원 통닭거리, 7차시는 박지성길, 네, 8차시는 행궁동 공방거리로 네, 관련된 주제의 강연과 탐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8차시는 현장 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또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실내 활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방거리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희 수료증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공방 체험을 하고 그때 이제 뭐 그 브로치나 뭐 키링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옷핀 같은 것들. 네, 그렇게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만들고 시간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열린 문화공간 후소의 네, 답사를 또 방문해 볼 예정이고요. 아주대학교에 4시까지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문화 강좌 들으시는 분들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릴 텐데 이제 모든 분들께 드릴 수는 없고 이제 75% 이상, 네, 6회 이상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료증 발급해드릴 예정이고요. 아주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과 이수 점수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9, 10월 달에 저희가 기리인문학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나가진 않았는데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네,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보시고 거기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저희 문화 강좌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 문자 받으시는 번호가 제 번호인데, 네, 뭐 저한테 언제든 네,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안내를 드리면요. 강의실 입실 전에는 항상 네, 오늘처럼 출석부에 네, 서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좌 때 네, 설문지를 네,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강의 내용은 무단으로 이제 영상을 찍거나 네, 사진을 촬영하거나 네, 그렇게 녹화하시는 거는 네,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 강좌 진행해 주실 강사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을 하시고 이제 동대학원에서 네, 석사 이제 졸업하시고 현재 이제 박사 과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네, 학예 연구사로 계시고요. 네, 오늘 이정윤 강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쓸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 드릴까요? 네,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작년에도 문화 강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화성을 짓다 서격 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살고 있는데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에 와 막 쏟아지는데 사고 날 뻔했습니다. 꼭 주최 측에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고 날 뻔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 가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고속도로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안동 하시면은 혹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느낌.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매년 그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자기계발과 대학생활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우리 박물관에는 뭐가 있고 지역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려요. 근데 저도 사실 안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혀 뭐 많이 아는 부분이 없으니까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안동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해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문대학 빼고. 두 번째예요. 강고등어 두 번째로 나오고 첫 번째가 찜닭이 나와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체로 저 다 알아요. 도산서원, 그렇죠. 독립운동의 성지, 뭐 석주 이상룡 생각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동 소주가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동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중첩해서 덮개가 켜켜이 올라앉은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뭐 굵직굵직한 뭐 원삼국 시대나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끝까지 많은 역사적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하지만 수원은 조금 다르죠. 수원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시는 지금 윤건릉이 있는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도시로 조성이 되어 계획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원이 조성이 되면서 수원의 역사는 물론 그 이전에 뭐 창성사라는 절도 있었고 뭐 예전에 원삼국 시대 때 어느 나라가 있었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수원과 가정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해시태그를 하나 선택해 본다면 한 명밖에 없어요. 정조입니다. 정조로 시작해서 적어도 구한말 때까지 정조로 끝나요. 그래서 수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조입니다. 정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어떻게 그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원행으로 본 정조의 효행길이라고 제가 그 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1강자, 2강자, 3강자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2강자, 3강자가 그림하고 음식이에요. 사실 을묘 원행과 관련돼서 그림하고 음식을 빼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게 극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냥 왕께서 어디 오셨다 가셨다 했는데,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해 주신 이수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을 하시기를, 기본적으로 강의가 시작할 때 길에 대해서 조선시대와 관련된 거의 최초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게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정조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을묘 원행이 중심이 되지만, 물론 그게 가장 큰 중심이 되지만 정조께서 무려 13차례나 이쪽으로 원행을 오셨습니다. 그럼 13차례 오셨을 때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맨 마지막으로 그 원행을 통해서 정조가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고 실제 우리 역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참 드려야 되겠습니다. 글밥이 좀 많죠.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강의를 나가면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필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지도 않는데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면은 다들 주무세요. 저도 막 마음에 상처를 얻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왔어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더 얘기를 해달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좀 죄송스러움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듣더라도 주무시더라도 혹시 뭐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글밥이라도 일단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쟤 왜 이렇게 글이 많어라고 하시면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자, 당시 사상과 문화사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조대 당시 150년 정도 전에 동아시아 세계 문명의 중심이던 명나라가 멸망을 했죠. 오랑캐로 멸시하던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중화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정수는 이제 조선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조선 중화주의가 나라 곳곳에서 발현을 하기 시작돼요. 네,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중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중화는 현재 국가적 지역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문명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화의 문물을 발전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문명 세계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문명의 근원인 중화를 보존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간 중국의 인물과 산천을 그리고 노래한 문화 예술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풍경과 삶을 그리고 쓰는 그 흐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말하는 진경산수와 진경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47년 세종 27년에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일본 텔리대학교에 소장이 되어 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으로 인해서 세종시대에 빛나던 문화예술에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대단했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대단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바로 몽유도원도가 남아있기에 당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안평대군의 꿈을 들은 다음에 안견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은 여기 뭐지? 극락을 그린 거죠. 도가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북종화 풍을 따라서 그렸다고 하는데 하나 확실할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경은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뭐 요즘 뭐 광고 많이 나오죠. 장가게, 계림 그런 쪽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자, 그에 비해서 말씀드린 진경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인왕제색도 1751년 영조 27년에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의 솜씨 자체는 남종화풍을 많이 따라했어요. 하지만 그냥 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시죠? 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풍부한 화강암들이죠. 화강암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는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소나무 그림들뿐만 아니라 우리식의 건물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에 강희흔이 그렸던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이제 연못이나 아니 흐르는 물을 살펴보는 그림인데 예전에 선비들이 많이 그렸던 하나의 화풍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지는 않죠. 우리나라 선비도 아니신 분이 가만히 아주 기암괴석에 엎드리셔서 화초와 강을 혹은 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후기 때 어떻게 되냐면요. 고사관폭도입니다. 선비가 폭포를 살펴보는 그림이에요. 18세기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시원하죠? 이거는 저 어디 설악산에서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강산에서도 보고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런 일단의 문화적 흐름을 진경시다라고 합니다. 진짜 경치, 진짜 흐름. 그래서 진경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진경시대로 지칭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숙종 때에서 정조대까지로 남만한 문화 발전을 문화사적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 예전에 그랬어, 우리의 전통이야 하고 말하는 관습들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죠. 경제사적으로 양난 그리고 현종 때 일어났던 엄청난 소빙하기의 피해를 지속적인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극복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구한말까지 중국, 일본에 대한 삼각 무역의 거점으로서 조선은 엄청난 호황을 누려요.
대체로 우리는 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강제로 됐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당시 삼국 간의 중개무역으로 조선은 유례 없는 대호황을 누립니다. 엄청난 호황을 누려요. 뭐 예컨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홍삼이 어떻게 등장한지 혹시 아세요? 홍삼. 그 전에 고려 인삼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홍삼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것도 좀 세계사적으로 갑니다. 영국과 청나라가 교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역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있는 차들을 사가고 그 차값을 받는 대금으로 은을 줘요. 그러면은 그 은을 다시 영국에서 회수해 가는데 영국에서는 팔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산업혁명을 해서 뭐 면포들이 많다고 해도 중국 남부 생산력을 못 쫓아갑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영국이 특단의 수를 낸 게 아편을 팝니다. 아편, 우리는 뭐 그냥 아편 전쟁이 났을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그때 뭐 황제까지 아편을 하는 지경까지 가요.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뭐 외교적으로는 뭐 전쟁을 결의하고 하곤 하지만 대내적으로 아편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거의 특효약이 뭐라고 소문났냐면은 고려인삼이 소문이 나요. 근데 고려인삼 비싸잖아요.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개성상인들이 이 사람들 대단해요. 산삼을 찌는 기술을 마련합니다. 해서 상품성도 가치가 올라가고 직접 재배한 삼을 쪄서 홍삼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돈을 긁어 모았죠. 자, 동아시아 상구모대 전쟁이 없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대 중 사실 가장 살기 좋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유리되어 있었고 사회 기강이 이완되어 범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세종시대 때 뭐 국가 의례들이 정비가 되잖아요. 국가 뭐 삼간 오륜도 나오고 소오륜도 나오는데 몇백 년 동안 안 만들어지다가 이때 다시 삼간 오륜이 재간행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당시 우리가 흔히 뭐 전통 사회에서 강고한 뭐 유교적, 주자학적 가치관으로 해서 사람 살기 힘들었다. 아니었어요. 신문제는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제가 동요하는 만큼 사람들, 일반 평민들, 뭐 물론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죠. 이혼도 자유롭고 이혼을 위해서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관아에 제출하는데 그게 서식으로 나와가지고 민간에 풀려 있을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강상윤리가 많이 무너지는 시기였어요. 사회 전체가 이완되는 시기였어요. 영조, 정조와 같은 훌륭한 군주들이 이걸 이어가고 꼬매고 다시 덮으면서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박문수 혹시 아시죠? 뭘로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어사죠. 암행어사입니다. 몰래 임금의 밀지를 받은 어사들이 댕겨요. 이 말은 전통적인 행정 조직 내에서는 비리나 그런 것들을 적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암행어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 치안도나 국가 행정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정치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조선은 신권과 외척이 매우 강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유했던 국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이었어요. 성문법, 관습법 위에 국왕이 존재를 했고 외척의 권력 역시 왕권을 바탕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왕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가 확립되며 덕치, 인치 등을 강조하게 되어 왕이 스스로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물론 그걸 마구 사용한 사람들이 있죠. 예컨대 연산군이 있습니다. 반정당하죠. 광해군은 좀 다른 입장이었지만 그분도 반정당하고 영조께서도 즉위하자마자 대규모 반란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스스로 권력을 컨트롤하고 신권과 조화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었죠. 곧 합리적인 권력 배분과 운영으로 국가의 유연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500여 년의 장구한 기간을 비교적 평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신하에 밀린 군주와 숙종, 신하에 휘둘려 아들을 죽인 군주, 영조. 요거 사실 예전에 나왔던 사극의 대표적인 레파토리였습니다. 실제로 어땠느냐? 숙종은 왕위를 적장자에 의한 적통계속으로 확고한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유했어요. 예컨대 살림의 종장이자 정치 거목인 송시열과 반대 정파의 윤유를 단숨에 처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환국이죠. 국면을 계속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말 그대로 지금처럼 다당제로 운영됐던 국가 자체가 그 전에는 한 정파가 붕괴되면은 그냥 낙향하는 선에 끝나는데 숙종 말기에 보면은 피로 피를 씻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대 왕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국정 운영의 방법으로 황국 정치를 주도해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을 했습니다만 붕당 정치가 붕괴하게 됐고 후대의 국왕 등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영조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숙종과는 정반대의 경우였는데 정통성이 매우 취약했어요. 영조 위에 영조의 큰 형이 있었죠. 경종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그 숙빈 최씨라고 하는 무수리 출신부터 어머니를 두고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통성적으로도 경종에 굉장히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종께서 일찍 돌아가셨죠. 감하고 간장하고 이제 같이 진상했는데 그걸 먹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혹시 암살한 거 아니냐. 당시에도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걸 기화로 해서 소론 쪽에서 이인자해란이 일어납니다. 우리야 뭐 교과서에서 그냥 배우죠. 이인자해란. 엄청나게 큰 반란이었습니다. 이인자해란 본군은 이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진입해 올 때 영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소론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소론이 진압을 하라. 해서 당시 대신이었던 이종성과 오항명이 그 중에서 오항명이 출전을 해서 이인자를 대파하고 사로잡아 와서 처형을 하는데 문제는 경기권에서는 잘 처리가 됐어요. 경기 충청권은. 근데 문제는 영남권의 문제였습니다. 이인자라에 호응해서 정희량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따라간 군인의 숫자가 물론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영남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물론 이제 차단 작전을 잘해서 소백 산맥을 못 넘었지만 그 8만 명의 인력이 소백 산맥을 넘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 번에 토벌하지 못했을 때 그 8만 명의 인원이 다 유민이 되거나 게릴라가 되겠죠. 영조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영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대구읍성 앞에 평영남비를 세웁니다. 영남을 평정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땅을 평정했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역적의 고향이 됩니다. 이때부터 뭐 소론 일부와 근기남인은 영남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지를 못해요. 정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조는 붕당 정치의 붕괴를 인정하고 탕평 정치를 천명하게 됩니다. 이때 탕평은 정파의 의리, 너네도 뭐 노론도 정파가 있고 소론도 그 정파만의 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의리는 꼭 그 정당의 정강이나 기준을 뜻합니다. 그 의리에 기초하지 않은 근신들 위주의 탕평 정치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훌륭한 군주가 될 만한 제목으로 평가를 받은 사도세자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이거를 자신 후대 왕의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자기도 즉위를 했었을 때 대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세손이 군주로서의 자질을 보이고 이에 대한 확신을 들자
왕국의 세자가 아닌 가문의 일로 한정하여 사도세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임호하변이라고 하는데 1762년 영조 38년에 일어나게 되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은 사도세자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많이 죽였습니다. 내시들의 뭐 목을 처석을 들고 다닌다든가 옷을 안 입겠다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입히려고 그러면 죽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실제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반역의 기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사실 모릅니다. 그 기록들을 정조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고변을 하냐면은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예요. 영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조한테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즉시 종묘로 가요. 종묘로 가서 그 인솔하고 있는 신하들한테 야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니? 선조께서 나에게 얘기하고 계신다. 큰 반역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큰일이 벌어지려고 한다. 세자를 당장 불러와라. 그 자리에서 세자에게 세자 타이틀을 떼버리고 자살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료들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국본을 한꺼번에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안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결을 안 하니까 뒤주아래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조가 이제 세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통시대의 왕은 개인이 하늘의 뜻을 따라 국가를 새로 만들거나 혹은 운영하게 됩니다. 그 후손도 천명에 따라서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영조한테 이제 사도라는 시호를 받고 세자 지위를 회복은 합니다만 정조는 즉위할 때까지 죄인의 자식이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영조 역시 이를 대비해서 2년 후인 1764년에 세손을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종통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죄인의 자식이라는 멍에는 즉위 후까지 정조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자의 흉원, 16자 흉원들이 저자뿐만 아니라 궁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죄인지자 불이구나.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죄인지자 불가승통 태조자선 하인 불가라. 죄인의 아들은 대통을 이룰 수 없고 태조의 자손이면 누가 아니 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고 그 많은 태조 자손 중에서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건 대놓고 반역을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즉위는 물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처음에 국정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를 계승하겠다. 단 각 정파에는 각각의 의리가 있듯이 나에게도 나만의 의리가 있다. 무슨 의리? 아버지에 대한 의리가 있다. 그래서 즉위를 하자마자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영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세자를 입에 대지 말라고 유훈을 남겨요. 우리로 따지면 법령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파의 의리를 인정하더니 너희들도 내 친부에 대한 의리를 인정을 해라 하면서 딱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사도세자라는데 이제 시법, 시호를 올리는 법에 따르면은 사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도자는 요절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시호죠. 그래서 사도세자께 장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은 사도세자라고 하기보다는 장헌세자 혹은 사도장헌세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서는 장헌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인 수은묘, 수은묘도 은혜를 받아서 지은 묘란 뜻이에요. 좋지가 않죠. 그리고 그를 영우원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사당 또한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옮기고 새로 크게 예쁘게 지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비명에 간 부친에 대한 효도를 위해 사도세자 추승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죠. 첫 번째로 바로 군제 개표를 추진합니다. 숙정조 이후
우리가 처음에는 5위 체제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5군영 체제로 변합니다. 근데 군영이 정파화돼요. 그래서 왕, 병조, 판서, 그다음에 군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군영의 대장들이 따로 가지고 노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파화된 5군영 시스템 대신 조선 전기 5위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장용영이에요. 영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편제 자체는 조선 전기 5위 체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운영과 군영 개편 외에도 부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합니다. 세손 시절에 승정원 일기를 도삭하게 돼요. 실록은 못 건드려요. 실록은 못 건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고 누구나 실려드리면은 많이 가급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승정원 일기입니다. 예컨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한 500페이지짜리 책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세요. 아니다. 이 정도에서 500페이지 책이 이렇게 한 묶음이 지금 남아있는 인조 시대 때 승정원 일기예요. 인조 시대 때는 정미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해서 승정원 일기가 많이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요만한 내용이 조선실록 번역본 양이랑 똑같아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다 번역을 못하고 해제도 못했어요. 이게 번역하는 거의 양에 따라서 조선 후계의 연구 성과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그 승정원 일기의 사도세자 내용을 세손이 영조와 단판을 벌여서 지워버리게 합니다. 내가 이제 이때는 정조가 대리청정할 때였어요. 할아버지, 나 이제 고치게 할 건데 이런 게 남아 있으면 통치하기 힘듭니다. 네 말이 맞다. 지워버려라 해서 사도세자의 비행과 관련된 부분은 다 날려버려요. 도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은 물론 신료들과 꾸준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무덤을 이전한 것을 계속 노력을 합니다. 계속 그 이전하겠다는 거를 뉘앙스를 피력을 한 것 같아요. 후대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전국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풍수사, 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명당 자리 50개를 추려놔요. 대신들에게도 이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죠. 지사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풍수 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 있으니까 대신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조, 어제, 무한왕 묘명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건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조, 4명의 왕입니다. 4명의 왕께시 직접 지으신 무한왕 묘의 비석이에요. 4명의 왕이 누구시냐면은 숙종, 영조, 사도장원세자, 정조예요. 사도장원세자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도세자도 대리청정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걸 기회로 해서 사조로 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선처럼 명분이 확실해야 될 시대에서 사조로 올렸다는 것은 정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한왕묘는 누구냐? 관우입니다. 관우가 송나라 때 무한왕이라고 추봉을 당하고 청나라 때 가다 보면은 황제도 돼요. 관성대제 해가지고 이 무한왕 묘비가 어디 설치가 됐었냐면은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은 동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묘가 동관왕묘라고 합니다. 그게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제 조선군과 명군을 관우가 실력으로 보호해서 승전으로 이끌어지길 바라기 위해서 명나라 장군들이 주청을 해서 남대문 밑에 남관왕묘를 만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돈을 보내오니까 중국 황제가 직접 보내왔어요. 신종 황제가. 그래서 인조가 그 동관왕묘를 만들고 거기에 그 뭐 소상 같은 걸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조선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관우는 패전한 장군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때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 민간인 인식부터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은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 와가지고 관우를 이제 신으로 칭송하면서 굿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관원들이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들이 계속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군신에 대한 예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둑제라고 하고 제사도 지내고 본격적으로는 숙종 때부터 관우에 대한 참배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높아지게 되냐면 관우가 패군지장이지만 패전한 장수지만 뭐가 제일 좋았죠?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숙종이 직접 가서 야 이거 내가 저 사당을 참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예의가 어떻게 돼? 하니까 이제 조선 신료들이 왕이니까 최소 동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로 그냥 읍하는 정도만 됩니다. 근데 숙종은 무슨 소리야? 천하의 대영웅한테 가서 절을 해요. 숙종이 절하니까 영조와 정조도 그거를 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관우처럼 충성을 다하여라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동관왕묘, 난관왕묘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시돼요. 이제 국가 제사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조 때는 대사, 중사, 소사 중에서 중사에 말한 그 체계에 편입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보통 10년 단위로 진행을 해요. 1785년에 건립한 요 사도어제 무한왕 묘명비는 장원세자의 51세였고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1795년에 화성으로의 을묘원행은 61세. 그다음에 1804년입니다. 이른바 갑자년 구상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선행이 되는데 자, 한번 그러면은 비석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어떻게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었냐면은 이게 숙종의 글씨입니다. 정말 멋있죠. 숙종은 불같은 성정에 비해서 글씨는 굉장히 세련되게 쓰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쓰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좀 글쎄요, 좀 유럽으로 따지면 좀 약간 로코코한 느낌이 있습니다. 고딕스럽지도 않고 바로코스럽지도 않고 약간 아주 세밀하고 그런 튼실한 느낌이 있다면은 영조의 글씨는 어떠세요? 근데 좀 약간 여성스러워요. 그래도 명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석이 바로 우람하죠. 우람하고 튼실합니다. 남성의 호방한 기상이 느껴집니다. 뭐 남성이라고 해서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방한 기상이 느껴지는 이게 바로 맨 위에 보실까요? 무한왕 묘명비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예서로 경무궁 예제 예필이라고 씁니다. 경무궁 즉 사도 장원세자를 뜻하고 예제 예필은 세자께서 짓고 세자께서 쓰셨다라는 뜻입니다. 저걸 진짜 사도 장원세자가 쓰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실제 필적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좀 다릅니다. 아마 정조께서 가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가피를 하셨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정조의 글씨죠. 앞서 말씀드렸던 숙종과 영조의 비를 앞뒤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정조와 사도 장원세자의 묘를 합쳐서 한 비를 만들어서 동관왕묘에 각각 하나씩, 남관왕묘에 각각 하나씩 설치합니다. 남관왕묘는 구한말에 이게 불이 나요. 불이 나면서 비석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있다가 그것도 이제 다시 없어지게 되고 지금은 동묘권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서울을 등용하고 홍구경, 정도홍 등의 근귀 정치를 펼칩니다. 대부분 규장각을 설치했을 때 저는 사실 저 학부생 때만 해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게 뭐? 규장각 학문 연구하는 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 노회한 대신들과 노회한 대신들의 수족이 움직이는 정부, 행정부에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논리를 구축해내는 싱크탱크를 만든 거예요. 자기만의 싱크탱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등용해서 충성심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질 않고 2인자들 항상 둬서 그 사람이 정책을 추진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구경이나 정도홍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근처에서 정조에게 귀함을 받았다 그래서 근귀라고 불립니다.
결국 정조의 이러한 노력은 1788년, 정도 12년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으로 구성된 삼상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당을 노소, 남인을 서로 보합해서 보완하고 서로 합쳐서 남인의 정지의 진출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 전에 남인들은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평영남비 때문이었어요. 역적지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딱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영남 남인들, 물론 여기 남인들은 영남 남인들은 아니고 경기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근기 남인들인데, 영남 남인들이 이걸 딱 보고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서명을 받고 사도세자를 다시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장을 한 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영남 만인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용위를 확대 개편하여 장용영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용위는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장 흉원, 16장 흉원들이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암살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러니까 본인을 호위하기 위해서 장용위라고 하는 그냥 궁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냥 호위대 정도를 만들었다가 그 위가 확대돼서 군영으로 만들어요. 독립된 군단으로 만들어요. 군단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쉽더라고요. 기존 군영들의 예산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예컨대 남한산성을 수호하던 이제 수호청이죠. 예, 수호청이 조선 정조 이후로는 지방 군영화됩니다. 중앙 군영으로 못 들어가요. 그 재원들이 다 장용형으로 와요. 그래서 장용형이 이 재원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은 장용형이 순조가 즉위하고 혁파됩니다. 총리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조의 개혁 정책이 거기서 이제 붕괴됐다고 보는데 그 남은 재원으로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을 이룹니다. 양이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거예요. 숫자만 봐도 수원에 외영을 두고 서울에 내영을 뒀습니다. 내영 병력이 5,000명이었고 수원 주둔 병력은 15,000명이었어요. 2만 명의 병력을 굴렸던 거죠. 물론 한 번에 굴리진 않았지만 당시 조선의 가장 정예군인 훈련도감이 5,000에서 6,000명이라는 걸 봤었을 때 정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무력의 양은 엄청난 거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됐느냐?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묻혀 계신 영우원을 새로운 무덤으로 옮기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원래 영우원도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원 부지가 바로 잘하시네요. 맞아요. 배봉산이에요. 배봉산에 계셨던 바로 그 부지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풍수에 신경을 쓰게 되신 이유가 아마 본인의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화로 인조 장릉이 그것 때문에 옮기게 되거든요. 후세 풍수가 안 좋기 때문에 혈자리가 막혀 있다. 혈자리를 뚫리게 해서 자손들을 더 잘 보게 하자는 뜻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시 왕조 국가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봐야죠. 그래서 장차 왕이오를 사도 장원세자의 추존을 대비하여 왕릉에 버금다는 위격과 완성도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성물의 사실적인 조각 기법으로만 본다면 조선시대 왕릉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조가 구상한 새로운 성물 체계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조선 왕릉에 보면 제가 오늘은 을묘원행에 집중을 하고자 사진을 몇 가지를 안 넣었는데요. 조선 전기 때 많이 사용하던 무덤을 감싸는 돌이 있어요.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신미한적으로만 무덤이 바람 때문에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고려시대 때는 돌렸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 안에 이제 산물 석회를 깔면서 무너질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멋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병풍석을 돌리는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를 중간중간 왕들이 시도는 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조 이후로는 못하게 했어요. 그거를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세자의 무덤으로는 처음으로 원을 조성하게 돼요. 조선시대의 왕실 무덤은 능묘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이라는 묘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랑은 좀 다르게 지금 우리는 명분보다는 사실 실제적인 내용에 좀 더 가치를 많이 두죠. 시쳇말로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주자학적 세계에서는 명분이 가장 우선이 되는, 명분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이름이다. 이름, 분수, 이름에 따른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왕릉을 조선 왕실에서 능이 있고 묘가 있었는데 갑자기 원이 등장한 거는 보다 세밀하게 차등을 두자가 아니라 하나의 중간 징검다리 가정을 두고 요걸 징검다리 삼아서 능으로 가자고 했던 뜻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정원대원군이 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었던 사남이었던 것 같아요. 정원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도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정통성도 더 세지니까. 근데 왕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신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능과 비슷한 수준의 예제를 만들어봐라. 명칭을 만들어봐라. 하니까 예전 중국에서는 천자가 능 아니면 원에 묻혔던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거를 능의 하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대원군의 묘가 흥경원이 돼요. 정원대원군이 원종으로 추존이 되면서 김포에 있는 장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용했던 거는 이제 영조께서 자신의 어머님 무술이 주셨던 숙빈 최 씨의 묘를 소령원으로 또 옮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자기 사친을 추승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만 추승을 한 건데 정조는 요 원이라는 체제 자체를 조정의 전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친을 추중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운묘에서 영우원이 됐다가 영우원에서 혈룡원으로 다시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잘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선택이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세자의 묘에도 적용이 됐었으면 정조의 돌아간 첫째 아들 묘도 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조가 죽을 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진 보안각이 설치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었냐? 영조의 유운에 따라서 정조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아버지를 추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조는 훗날 태어난 세자가 성년인 15세가 되는 해에 전의를 하고, 이게 왜 15세가 되는 해가 이제 갑자년이 되냐면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1789년 정조 13년에 영우원을 혈룡으로 옮기고 나서 세자가 태어나요. 엄청나게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세자가 15살이 되는 1804년을 향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송 플랜을 짜게 됩니다. 어떤 플랜이었냐면은 세자가 성년이 되는 15세가 되는 해에 세자에게 전의를 하고 상왕이 돼서 이제 수원에서 머물면은 새로운 왕은 지금 순조죠. 부친에 대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장원세자를 왕으로 추존한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룡원 조정 직후인 1790년 세자가 태어나 1804년 갑자년 구상 계획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조는 자신의 머물 곳을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조는 혈룡원 조성 직후 탄생한 세자의 성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상황으로서 신앙을 지연한 근거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조는 이를 심중에 두고 혈룡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혈룡원의 위치도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치밀한 정조의 대외 소통 방식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컨대 심환지라고 아시죠?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정조와 대비되는 노론 벽파의 수장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정조의 비밀 어찰이 발견이 됐어요. 심한지한테 우리는 서로 같은 당이다. 내가 내일은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반대를 해라. 내가 내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찬성을 해라. 이렇게 서로 막후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태라고 하는 이제 공장이 있는데 심한지나 정우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왕이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이 장인입니다. 장인에게
뭐 어디 지역을 조사해보라는 명령을 따로 내려요. 이게 우연찮게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물어보니까 그거 없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밀한 정적의 대외적인 소통 방식을 두고 나서 모든 판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년 구상에 따라 신앙을 지원한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파발로 반나절일 겁니다. 파발 보통 기발이라 해서 말 타고 가는데 4시간이면 와요. 당시 당시 그 지금처럼 도로가 일직선으로 있는 아닌 상태에서도 4시간이면은 지금 육릉에서 창덕궁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이 주둔이 가능할 규모의 인프라가 깔려져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곳,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드는 도시죠.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한 신료의 부담으로 성역이 가능한 곳이 바로 골랐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이 그렇게 낙점이 돼서 그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할 때 너무 텐하게 정조께서 여기 나 내려와서 살 거야 라고 텐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화성행궁 가보시면 신풍루라고 있죠. 풍패라고, 그러니까 보통 풍으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입니다. 그래서 신풍은 우리말로 그냥 돌려서 이제 순화해서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고향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내 새로운 고향, 노래당, 내 나이 들어서 다시 올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각들을 지어놔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 충족에서도 화성 건설의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중심 사회 이상징후가 발생을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회 시스템이 이완이 가속되면서 유리민이 증강을 하게 됐고, 유리민 생활 해결을 위한 조선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이 시작이 됩니다. 부역이 아닌 모군 체제인데요.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화성 성역을 했을 때 너무 덥고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신료들이 정역을 하자, 역을 잠깐 멈추자,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정조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지금 내가 멈추면 지금 모군들의 생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제가 공장이에요. 제 공장인데 일을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임금을 받아요. 제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서 돌을 캡니다. 그거를 다시 정리소에 갖다 주면, 성역소에 갖다 주면은 그걸 다시 돈 주고 사요. 돈을 2번 주세요.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반 뉴딜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 규모와 이게 왜 필요했냐면 경제 규모 상승, 나라 전체 경제 규모 상승에 따라서 삼남의 물산을 집산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물길을 이용했죠. 좋은 체제를 운영했지만 경제 규모 상승에 따라서 삼남의 물산이 집산할 수 있는 큰 도시, 그리고 신도시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서둔이나 지금도 그 명맥이 잘 남아있죠. 예전에 그 서울대 농대에 있었던 권원모범 정자리, 그쪽을 통한 국영 시범농장 설치와 조선전개 군제, 말씀드렸던 장영용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제에서 살펴보고 있는 진경 시대는 우리 스스로 문화의 주체임을 자각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전 분야에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로서의 리얼리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문학, 예컨대 문학도 저도 한 요거 접한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문을 우리 말씨로 토를 섞어서 소설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정조 때. 화성 사람입니다. 이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조의 문체 반정의 유일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글쎄요, 하나의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서양 같은 경우에 네. 리얼리즘이 단순하게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리스나 로마에 대한 비전 거기서부터 탈각하는 거군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경 시대라고 하는 것이 중국어로 특히 청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중국어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선이 이제 중심이다. 그렇죠. 조화주의라고 하는 뜻을 써주셨는데 그게 이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나는 서양의 리얼리즘하고 뭔가 유사한 느낌입니다. 제가 리얼리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 본다면은 같은 개념으로 등치시키셔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저 문화 강좌 할 때 겁을 많이 먹고 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배봉산을 아시더라고요. 선생님 전공자시죠? 아니에요? 맞죠? 전공자시죠? 배봉산을 참 이게서 저희들끼리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호 재현은 강호의 깊이는 깊고 강호 재현의 높이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요. 자, 다들 오셨나요? 몇 분만 좀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다 오셨나요? 사실 원행정례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다 그림하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행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시커먼 글자만 두고 하니까 지루하시죠? 저도 알아요. 다음 시간이 이 원행 내용으로 그림책을 또 만드신 작가님이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오늘은 또 그림 다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림 좀 많은 다음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견디시면 다음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크게 좀 와닿았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사실 그림에 대한 소양은 굉장히 없거든요. 예술에 대한 소양이 없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정치하지 못하고 정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써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들으신 분들은 많이 고난스러우시겠지만 저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구나. 굉장히 서로 괴로울 건 없으니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천자가 영토 내 각 지역을 위무하며 다니는 것을 행행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행, 혹은 거동, 아니죠? 거둥이라고 하죠.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 나 눈물이 날 것 같네. 천자의 거가가 이를 곳에서는 모두 행복을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행이라는 뜻을 썼어요. 한국도 왕의 행행은 길례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국가 의례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능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능행, 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원행. 자, 온행이 하나 있네요. 온행은 뭘까요? 다 아셔요. 내가 이래서 참 문화 강좌 나올 때는 긴장을 하면서 합니다. 보통 저 공무원 모임 할 때 가서 온행 뭘까요?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쓰시거든요. 온천 가시는 건 온행이라고 그러죠. 정조는 현령원을 조성하면서 매년 한 차례 원행을 천명합니다. 정조 사후 순조에서 순종까지 총 13차례의 용릉 건능 행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정조 때 13번, 그리고 정조 돌아가신 다음에 순조부터 순종까지 13번, 총 26번,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 이제 순종께서 이왕으로 격하 당하신 다음에 한 번, 그다음에 영신왕께서 한 번 이렇게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정조의 직계의 손이에요. 순조가 6회, 헌종이 1회 하고, 그러니까 정조의 이붓 혈손이죠. 사도세자의 혈손입니다. 철종이 3회. 고종 정도 가보면은 만약에 저 정조가 봤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누구세요? 할 정도로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이게 고종께서 또 오시게 되냐면은 고종의 조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남현군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신군의 후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선원계보상 사도세자의 고손자가 고종입니다. 그리고 순종께서 이제 나라 망하기 2년 전에 한번 왔다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순종께서 1914년에 이왕 자격으로 한번 오시고 영친왕께서 1938년에 이왕 때랑 영친왕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대한 행렬이 아니라 기차 타고 오셔서 자동차 타고 들어오시고 나오십니다. 자, 이게 당시의 루트예요.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되면 좋은데, 자, 처음에 1번이 사도세자를 모신 길입니다. 영원에서 관을 모시고 창덕궁에서 이제 정조가 오셔서 1번 뚝섬을 거쳐서 내려오셔서 과천행궁을 지나서 화성행궁을 지나서 현룡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 뚝섬길이 좀 멀었어요. 무슨 어디가 멀었냐면은 강이 폭이 더 넓었어요. 그래서 노량으로 옮깁니다. 2번 길은 창덕궁에서 용양봉도정을 지나서 과천행궁을 돌아서 다시 원래 루트로 가고, 세 번째 길은 을묘 원행정리 이게 나오는 길입니다. 그 어머님 혜경궁 혹시 저궁이라고 표현했죠. 자궁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보다 평탄한 길을 가려고 주문을 해요. 그래서 경기감사한테 시켜서 길 찾아와라 해서 찾은 게 바로 요 노량 시흥로입니다. 그래서 시흥행궁 쪽을 거쳐서 지금 군포와 의왕 사이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화성행궁 현룡원으로 들어가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조의 친부 원종으로 추존된 정원대원군의 묘인 장릉을 거쳐서 부평을 거쳐서 안산행궁을 거쳐서 현룡원으로 오는 총 4가지 코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원행을 볼까요? 1789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현룡원 조성을 위해 장원세자의 제궁, 관이죠. 제궁을 옮기는 행렬을 뒤따라서 이제 행행을 시작하셨습니다. 5시에서 7시 출발을 하셨어요. 과천행궁을 지나면서 장원세자가 온양 행사 때 온천 가신 적이 있었는데 잠시 쉬었던 주정소를 직접 이제 살펴보셨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역민을 또 면담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온양 행차 가셨다고 여기 들렸었는데 너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느냐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정소를 정비를 지시하고 당일 이제 수원 행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월 7일 날 이제 다음 날이죠. 현룡원 제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출발 당시에 안개가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실에 도착하고 신기하게 안개가 싹 걷히면서 햇살이 퍼졌다고 해요. 제궁의 하관 작업은 물론 밤새도록 공역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날 최제궁이 위로를 하셨습니다. 어제 안개가 짙게 끼었었는데 옹가라고 해서 관이 들어갈 자리에 집을 임시 가옥을 세워놔요. 그 옹가는 깨끗했다고 합니다. 장원세자께서 탄생 시에 안개가 꼈었던 것으로 보아 어제의 안개는 기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니다. 환궁 후에는 현룡원의 화소의 전개를 살폈습니다. 둘레가 12,540보, 15km에 달했습니다. 화소는 왕릉을 만들잖아요. 왕릉만 만든다고 왕릉 만드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릉 주위에 수목을 심어요. 수목을 심는데 불 나면 이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굉장히 빽빽하게 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화소를 설정을 합니다. 동그랗든 어떻든 간에 지형에 따라서 화소를 설정하고 거기 밑을 깎아내서 해자를 만들어요. 해자를 만들고 인위적인 불이 옮겨 붙지 않을 무인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목을 다 베어버리는 그런 지대를 만드는 게 바로 화소라고 하는데, 그 둘레가 무려 12,540보, 15km에 달합니다. 요거는 계속 바뀌어요. 정조께서 13차례 원행하시면서도 계속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원행은 이듬해 2월 8일, 4개월 있다 가신 거예요. 3박 4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9일 날에 오전에 이제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오전에 수원부 관에 명칭을 정하고 어필 현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남원 복례당 득중정은 직접 만들어 주셨고, 진남루는 수원 화성 공역의 핵심 인물이었죠. 조심태. 익잠은 근귀
그 정조의 뭐 홍구경, 정동준, 이른바 말하는 근기 세력 중에 한 분이었던 정동준, 중양부는 서효방이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혈룡원에 행차하여 친히 제사를 지내셨고 원의 형국을 다시 살펴 풍수적으로 보완 문제를 주문했습니다. 예컨대 뭐 곤신지 축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제실에서 출발하여 옛 절터 발룡사로 추정이 되어 절터를 살펴보고 독산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신료들 주장이 독산성 성의 원의 외금양산으로 풍수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철이 필요하다. 성에 사는 주민들을 정조가 직접 모아서 1760년에 장원세자가 온양온천으로 행차했을 때 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산성이 장원세자와 관련된 유적지였구나라고 확인하고 성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합니다. 이는 혈룡원 조성과 그 목적이 장원세자의 현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일이었습니다. 3차 원행은 2차 원행 이후 제작한 주교절목에 따라 경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주교절목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었죠. 루트 있었죠. 네, 주교절목에 따라서 배다리를 이제 여기에 놓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6일에는 화성 수원유수부 득중종에서 활쏘기를 했고요. 17일 날 혈룡원 도착하신 후에 친제를 지냅니다. 네, 화산의 주봉우리에 올라서 식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식목이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그냥 가서 사람들 몇 명이서 나무를 심는 종류가 아니라 경기도 각 구년에 할당량을 내려요. 너희 10만 그루, 너희 10만 그루, 10만 그루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총 수백만 그루가 촘촘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약을 한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그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 무관 같은 경우는 계급 인플레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조가 그 혈룡원을 수원 도읍 지역에 건축하자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집안을 현양하게 된 사람이 얘가 있어요. 연안 찰씨 집안에 차동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쪽 지역 지방 그 유력 세거자이기도 했고 당시 무관으로 수원부 중군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이시에란에서 종군에서 공신 칭호를 받았던 선조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영락해지다 보니까 그 공신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평민으로 강등되면 부역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차도항 본인도 계급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장성급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역할은 지금 우리 뭐 사람들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대대장 정도밖에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정조가 내려와서 식목 사업을 하면서 이 차도항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조 눈에 확 띌 정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나오는 어진봉안과 위장 임명이 되고 이게 실직이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는 것을 관리하는 위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 현달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조상이 받은 공신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게 돼서 집안을 중흥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4차 원행은 92년 1월 24일부터 26일 날 진행해서 총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24일 날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했고요. 25일 날 혈룡원에 도착한 다음에 친제를 하고 늘 해오시던 대로 그 지역의 풍수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그린 어진 한 본, 91년 10월에 제작한 군복을 입은 군복본입니다.를 제실에 봉안을 했어요. 남향에 보관한 게 아니라 동판 협실에서 서향을 향하게 봉양을 해서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개념으로 봉양을 한 거예요. 바로 어진보안각에 걸려 있었던 어진보안각 형판입니다. 지금 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어진보안각이라고 써 있는데 글씨는 체제공이 있었습니다.
5차 원행에서는 5차 원행도 똑같이 1월에 진행을 해요. 1754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죄송합니다. 2박 3일, 3박 4일이죠? 네. 13일에 혈룡원에 도착해서 친절을 했고 어진봉황각을 규장각 각신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됩니다. 이때 어진봉황각이 진전 혹은 영전에 준하는 위상으로 격상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정조가 뜬금없이 어진을 거기다 갖다 놓지는 않았겠죠. 어진봉황각을 가져다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성물 체제를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원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능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진을 걸어두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자기가 그림으로나마 자신의 어진을 통해서나마 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협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첫 번째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왕의 어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왕릉급이에요. 그걸 아마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6차 원행은 94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이 진행됐습니다. 혈룡원에서 친리 제사를 지내신 다음에 혈룡원 국내 여러 기습과 개정된 화소 경계를 일일이 확인을 하셨고 직접 혈자리 3곳을 간신했습니다. 이 혈자리가 뭐냐면 나중에 왕릉으로 쓸만한 자리예요. 즉 봉표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혈자리 3곳에 본인이 봉표를 했다는 소리는 본인이 거기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묻힐 만한 곳 3곳을 미리 골라두셨어요. 그리고 15일 날 군복을 입고 8달, 죄송합니다. 오타났네요. 8달산에 올라 당시에 만들고 있었던 화성 성역의 성터의 형편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7차 원행은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7박 8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도 장원세자하고 혜균궁 홍씨하고 동갑입니다. 1735년생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60살이 되셨을 때인데 6차 원행 이후 정조는 이듬해 원행이 사도 장원세자의 회갑임을 고려하여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행차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과천을 경유하는 루트보다 과천은 이제 관악산에 있다 보니까 높게 갔다 또 높게 내려와야 돼요. 혹시 수월한 금천을 경유하는 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당시 그 제원은 평안도 안주의 외성인 남당성을 쌓고 낳은 자급 1만 3천량으로 우선 공역을 시행을 하고 공역에는 시행 행궁 조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여가 돼서 길을 새로 신장로를 뚫고 행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당시 한 량의 기준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돼요. 한 몇십억 투입이 된 거죠.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금천로는 과천로보다 당연히 평탄합니다. 하지만 안양천 건너는 것이 난관이었는데 이에 만양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조선시대 건물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이 안에 만양교비를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7차 을묘 원행이 끝나고 올라가는 길에 유한지에게 시켜서 왜 이 다리를 짓게 되었고 만년 동안 평안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월 1일 날에는 사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출발하는 날은 노량에서 쉬고 숙박은 금천에서 하며 두 번째 날에는 사근천에서 쉬고 주정을 하고 화성에서 숙박을 할 것이다. 3일 날에는 혈룡원 전배 후에 화성으로 돌아와 숙박을 하고 4일째는 진찬연을 벌이고 5일째는 문묵과를 선행해서 그날 즉시 합격자에게 합격패까지 나눠주는 방방을 선행합니다. 6일에는 다시 사근천에서 쉬었다가 숙박은 금천에서 하며 7일째는 노량에서 쉬고 당일 황궁하는 것을 사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군영이 담당 구역을 마련합니다. 노량은 금이영이, 금천은 훈련도감이, 사근천은 어영청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장효영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정조는 노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행행에 따른 고유제를 지내게 되는데 장원세자의 사당이 경무궁에서 직접 행하시게 됩니다. 자, 제1일 9일이죠. 1일차에 도성을 출발하여 1박 2일의 여정으로 화성에 도착합니다. 원행은 장원세자는 물론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겸하는 자리로 여러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룡원의 친제는 12일에서야 설행이 되게 됩니다. 12일에는 정조는 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혜경궁은 가마에 올라 혈룡원으로 행차를 하셨는데요. 제실에 도착한 모자는 이제 작은 가마
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좀 소로를 잘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가마인 것 같아요. 타고 이동하고 그 뒤를 정조의 동생인 청선군주, 청현군주가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정조는 시위를 하는 신하들에게 대기하게 하고 해경군과 원상으로 이동하여 하게 되는데 원상에는 특별히 봉분 앞에 혼유석 위에 제수죠. 제수를 차려두고 장막을 설치하여 해경궁에게 회포를 풀게 합니다. 이게 왜 특별한 거냐면 요거를 원상이라 그래요. 능이면은 능상이라 그러고. 당시 성물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병풍석이 바로 요겁니다. 자, 봉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고 해서 병풍석이고 이게 혼유석. 일반 사대분 외에서는 저게 상석이에요. 제품을 저기 위에 깔아두는데 왜 왕릉에서는 저게 혼유석이 되냐면은 왕릉에서는 왕과 원과 그런 곳에서는 제품을 깔아놓는 곳이 정자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자각에서 제품을 올려두고 저기에서는 왕의 홀령께서 노니시면서 제품을 흥양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가까이 보시라고 저 위에다가 이제 제품을 진설해 놓고 남들 보지 못하게 장막을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네, 바로 요 앞에서 설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해경궁의 비통하고 절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겠지만 당시 예법 기준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금이 장막 밖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화성행으로 돌아오기 오래전 원상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조 역시 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격해지셨나 봐요. 애타게 그냥 허둥거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꺽꺽 울면서 억누르려고 하였지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는 협시, 내시가 재촉을 한 거죠.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해경궁께서 우십니다라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정조는 미리 준비해 주신 3령차를 옆에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경궁께서 오래 품어왔던 한이 이에 이르렀으니를 운운하시면서 미리 준비했던 3령차를 올리시니까 해경궁은 거부하시면서 계속 이제 통곡하셨던 것 같아요. 정조 또한 방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고. 방성의 의미는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리고 절규하는 것을 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을 모를 정도로 놓아버린 것을 방성이라고 합니다. 정리사 소유방들이 그러니까 을묘 원행의 정리사 소유방 등이 황급히 장막 밖으로 쫓아와서 해경궁께서 회포를 푸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정조께서 더 슬프게 하시니 혹여나 해경궁께서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 해경궁에 대한 위로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출궁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오시면서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혈룡원에 도착하자 능히 억제하지 못했으니 해경궁께서는 어떠하겠느냐. 나도 못했는데 저분은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뵀는데 이게 막 감회가 어떠하겠느냐. 직접 찻잔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 모자가 함께 나옵니다. 이제 다시 가마를 타고 홍살문에 이르렀는데 해경궁이 갑자기 가마 좀 멈춰봐라 해놓고 가만히 서서 이제 능상을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네, 복귀한 정조는 서장대에서 야간, 주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봉수당에서 이제 다음 주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이 될 겁니다. 봉수단에서 회감련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본인 일정으로는 방화술정도 가서 좀 노시다가 스트레스 좀 푸시고 오후에는 활쏘기도 하시고 같은 시간대 지역민에게는 신풍루에서 쌀도 나눠주시고 낙남원에서는 지역의 부로들을 모아서 양로연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8차 원행에서는 영화정, 만석거 등을 직접 명명하시고 이제 비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21일 혈룡원에서 친제를 하시고 혈룡원 국내를 또 두루 살펴보셨고요. 이때 뭐 8차 원행뿐만 아니라 그 1차에서 13차까지 다 뭐 비슷했습니다. 지나는 곳마다 거주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부채니 달력이니 모자 같은 것을 계속 화살을 하셨어요. 본인을 추앙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장원세자의 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라 라는 개념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황궁하셔서
화성 성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을 표하셨던 것 같습니다. 9차 원행입니다. 97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 날 진행을 하셨어요. 29일 날 화성에 도착하여 지난해 완공한 96년에 완공한 화성을 순성 한번 싹 둘러보셨습니다. 다음 날 혈룡원에 친제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타가 났네요. 매번 오실 때마다 풍수를 위해서 보토를 지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9차 원행 정도 되니까 특별히 지시사항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풍수와 관련돼서는 잘 정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10차 원행에서는 드디어 장릉을 들리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의 묘가 추중되면서 흥경원이 이제 장릉이 됐죠. 1632년에 복릉이 됐습니다. 정조는 장릉을 거쳐 원행하는 계획을 1796년 가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능행 이유는 1734년 영조의 능행을 본받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장원세자에 대한 추존 의지를 신료와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15일에는 양천행궁에서 머무셨고 인근 주민들에게 상언을 받으셨고요. 16일에서는 장릉에서 친제를 거행하신 다음에 나오는 길에 소현세자빈 강시묘인 민회묘에 들리셔서 홍산물 앞에서 예를 행하셨습니다. 당일 안산에 도착해서 숙박을 하셨고요. 17일 날 혈룡원에 도착하신 후 친제를 하시고 곧 화성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 날 낙남원에서 이제 활쏘기도 감독하시고 화성유주 체제공을 접견하셨습니다. 원행을 통해서 과천, 시흥, 양천, 김포, 부평, 인천, 안산, 광주, 남양, 화성 등 시급의 구환, 환곡이죠. 환곡을 탕감하거나 경감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 수원 유수사 조심태는 팔달산 서쪽 평화에 충만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1차 원행입니다. 1798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당시 정조가 몸살 감기에 걸려 있으셨는데 날씨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료의 만류에 따라서 바로 혈룡원에 가지 않고 2일, 3일에는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몸조리를 하십니다. 그냥 몸조리만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일을 하세요. 조심태, 서유는, 정민씨 등과 함께 만년제를 완전히 개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면 좋겠느냐. 석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판축으로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공사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000년 정도를 들어서 석축으로 완전히 개보수를 하게 되죠. 4일에는 화성에서 혈룡원까지 가는 길에 상언을 받았고 혈룡원에 도착하신 다음에 친제를 하고 다음 날 환궁을 하셨습니다. 12차 원행은 원래 당초 1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의 다 지금 계속 1월에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원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원로 대신 이민모, 김종수, 최재공 등이 모두 1월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군사훈련을 중지할 정도였고 청나라 권룡제가 1월 22일 날 붕괴했기 때문에 직사 영접 준비 등으로 원행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직사가 오면서 그 재반상 정비하고 다 처리한 다음에 시간이 나셨던 게 아마 8월이셨던 것 같아요. 10차 원행에서는 원종으로 추순된 장릉을 거쳐 혈룡원을 행차했는데 이번 원행은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의 능을 포함하였습니다. 19일에 헌릉에 친제했고 20일 날 화성행궁에 도착해서 당일 혈룡원을 친제했습니다. 21일 날 환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료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10차 원행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혈룡원도 장릉처럼 추종할 것이고 이번에는 태종처럼 나도 상왕으로 물러나서 우리 후사왕이 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원행입니다. 1800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의 소요가 됐는데요. 16일 날 처음 오시는 길에 노량에 설치된 주교를 건넌 후 마장평의 축대처에 이르셨어요. 갑자년에 혜경궁을 모시고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는데 지금의 이 주택처는 모두 을면연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음 날 혈룡원을 친제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원상을 살펴본 정조는 이제 사초지를 내려가면서 나의 탄식은 가릴 수 없고 자정할 수 없다. 스스로 멈출 수 없다. 하시면서 원상에 엎드리시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원세자의 추승을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원망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당황한 신료들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갔다 오신 다음에 세자 책봉을 하거든요. 이번 세자 책봉의 경사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번 일로 사모하는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감흥이 일어났다. 또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난 지급한 아픔이 가슴 속에 있는데 장차 어찌 나로 하여금 참으라고 하는가. 곧이어 정조를 연달아 참아 드릴 수 없는 하교를 내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욕을 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욕 같은 게 아니라 울분에 차서 그냥 말이 아닌 소리를 이렇게 내뱉으신 것 같아요. 연달아 내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료들은 가까스로 정조를 제실로 모셨고 정신을 차린 정조는 화성행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혈융원 국내에 옛 강무당 후록을 봉표하셨습니다. 제가 혈자리 아까 3군데 정했다 그랬죠. 그 혈자리를 하나 더 찍으신 거예요. 그게 건릉 초장지입니다. 정조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봉표한 곳에 모셔요. 바로 그 자리가 정조 초장지가 됩니다. 그리고 18일 날 환궁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때 가셨을 때 정조가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거는 앞서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가 주장이 바로 이건데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정조는 굉장히 좀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들어오던 자신의 개혁적인 방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현실화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신이 만들었던 삼당 보합의 시스템을 스스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전에는 만약에 지금 따지면은 장관, 차관, 그다음에 정책 보좌관 이렇게 있었으면은 노론, 소론, 남인이 가거나 남인, 소론, 노론이 가거나 혹은 소론, 노론, 남인이 가는 식이에요. 꼭 보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규율을 바꿔버립니다. 신료들도 당신 아버지 추종한 때까지 오케이 했지만 그런 시스템까지 바꾸는 거는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신료들이 다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생각했던 우현좌척이라는 기조 있죠. 대부분의 왕들이 즉위를 할 때 하는 소리죠.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척신들을 배척하겠다. 이걸 떠나서 정조 스스로도 바로 이때 누구를 이제 자신의 외척으로 데려오려고 하냐면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김주손의 안동김씨 집안입니다. 다시 홍구경과 정동준으로 대표되는 근기를 키우려고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정치적인 승부수가 막히니까 아마 다시 좌절을 하셨던 상황을 이렇게 가셔서 울분을 표하면서 표시를 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조는 혈융원 조성 이후 모두 13차례의 행차를 통해 장원세자에 대한 국군 추승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행차 과정에서 백성들의 격쟁, 상언을 발휘하여 여러 폐단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했고 서울과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수원, 지금 화성 사이에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혈융원 조성과 화성성역, 구경 시범농장의 건설, 원행 등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옮겨와 지역 개발이 가속화가 됐고 원행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상해요. 새벽에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정조는 주로 이제 밀실 정치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편지 정치를 하실 때 새벽에 다 글 쓰고 잠도 잘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시간이 아까우셔서 쪼개서 쓰셨던 것 같은데 새벽 행차함에 따라서 그래서 원활한 이동으로 해서 횃불이 아니라 또 등을 만드셔서 등을 들고 다녀야 해요. 조명 체계를 마련하셨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 이게 몸을 이렇게 혹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혈융원 일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으로 본인의 봉표지는 물론 혈자리 수개소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동구릉, 서울릉 같은 왕실의 대규모 능원 조성 가능성을 여기다 남겨두셨어요. 만약에 정조 의도대로 됐었다면은 뭐 남삼릉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서울릉, 동구릉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능원이라고 해서 됐을 수도 좀 아쉽습니다. 장원세자의 완철로 용주사를 새로이 창건하고 독상성을 보수하여 혈융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원행 노선에 있던 여러 모욕과 사당의 치제를 해고 백성의 구한, 환곡 등에 대한 탕감과 감면 등을 통해 장원세자의 음덕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포장을 하였고요. 세자가 성년이 되는 갑자년을 기다리던 정조는 그러나 1800년에 서거하여 그의 계획은 결국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좀 드라이하게 정리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이전에는 주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당시 조선의 빼어난 행정적 역량과 뭐 문화적 소양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뒀는데 이렇게 좀 건조하게 정리를 해 보다 보니까 당시를 보는 눈도 좀 저도 새롭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번도 얘처럼 재미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다음번 갈수록 굉장히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수료증 받기를 바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건 끝났고요. 네, 이제 질문. 그럼요. 네.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농번기를 피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왕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제 추운 날, 병사들은 안 춥겠습니까? 또 정조 이 양반이 갈 때마다 이제 감회에 늘 젖어 계셔가지고 잠도 안 자요. 대신들도 못 자요. 대신들을 호종하는 시위들도 못 자요. 꼭 이렇게 추운 날 하셔야 되는가 했는데 당연히 농번기를 피하는 거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실까요? 네. 주로 겨울 1월, 2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여름 8월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게 원에 가서 또 능에 가서 제1을 그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기일이나 이런 거가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제의는 혈융원 자체에서 늘 지내고 있어요. 원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제수 마련해서 지내고 있고 친히 제사를 지낸다는 게 차이지. 그리고 가장 당시 전통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민분입니다. 백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는 사실 많았어요. 사냥도 댕기면서 아무 때나 뭐 댕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농번기를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있으실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정조대왕 보면 여러 번의 암살 위기를 겪을 정도로 이것도 한두 여러 번이나 있으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른 왕도 이런 암살 위기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었는지 아니면 정조대왕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신하들의 권한이 워낙 강해졌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정조의 암살 위기는 직접적인 거는 사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즉위하신 다음에는 없어요.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리더십 자체가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가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빼놓고는 확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의 아들이자 그리고
영조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리청정까지 해서 실무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군사를 자부할 만큼 신료들을 모아서 스스로 세미나를 할 만큼의 똑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혹시 95년에 네, 네. 생일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사실은 상도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추울 때가 사도세자 출생 그때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제 사도세자 눈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 그래서 그거를 노렸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열세번 처음부터 아버지 사각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말. 대체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책에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떻게 뭐 정조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 논보기도 피할 수 있게 그때 태어나 주셔서 다행인 거죠. 네. 또 뭐 책에 보면 꽃이 있거든요. 준 2월 그때 되면 완전 추울 때 아니에요. 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음력이죠. 네, 음력이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게 좀 더 추웠어요. 네, 평균 온도가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 3도 내지 4도 정도가 올랐죠. 다 추웠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었을까 모르겠어요. 병풍.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그게 몇 월이었죠? 1995년에 간 네. 자, 다음 주에 뭐 안타깝습니다. 네, 또 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네. 하는 게 정전 능행 네, 네. 관련된 행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능행과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원행과 네. 어쩌면 같은 의미인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능을 방문하는 것은 능행이고 원을 방문하는 것은 원행일 텐데, 근데 아까 또 왕실 등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나 있고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의 핵심이 효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조의 이 능행이라는 원행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효의 정치학 이런 측면을 해석할 수 있는 점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의 정치학이 사실 맞죠. 네, 효의 정치학이 맞는데 효의 정치학을 지금 입장에서야 우리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라고 하면 다 오케이를 하는데 당시는 다르죠. 당시에도 효의 정치학은 필요하지만 왜 우리 아버지를 추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그리고 신료들과의 어떤 양보를 이끌어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 말씀드렸던 거에 중심을 딱 드리자면은 핵심 내용은 효행길 맞아요. 효행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길은 왕권 강화의 길입니다. 아버지를 추승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왜 추승을 하려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아버지를 바꾸기 위해서. 정조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하나의 일을 적어도 정치가가 하나의 일을 하면은 두 가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추승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아들들의 후사 왕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몇 가지 격가지 문제도 있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국영시방농정을 만들고 새로운 거점 도시를 만들고 다 같이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의 효행을 위한 리더십을 통한 전국 구상 맞아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원행과 능행이 다른 거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름이 다르죠. 두 번째로 다른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해진 원행의 의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능이 된 다음에니까 순조께서
하셨을 때 의뢰가 됐겠네요. 그 전까지는 혈융원이 능이 된 게 9한 말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다 원행으로 의뢰를 치렀습니다. 원행 정례라고 그 의뢰를 정리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했고, 다른 능에 가는 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왕께서 행행을 하셨을 때는 기본적인 체계가 의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정조가 만든 충관통고에도 나와 있으니까 영조 때 만든 소고례이나 그다음에 충관통고에 따라서 정해져서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능행과 원행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의뢰예요. 다른 의뢰고 원에 대한 제도 자체가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조는 자신의 아버지를 새로 추승하기 위해서 원제를 처음으로 들여왔고, 영조는 자신의 친모에 대해서 권위를 더해주기 위해서 소령 원으로 만들었고, 정조 역시 장릉의 예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원예는 이렇다라고 말할 게 놀랍게도 없어요. 그래서 원에 대한 성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없어요. 저도 공부해보면서 했어요. 제가 전공이 그거거든요. 무덤이거든요. 저도 왕릉인데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이래서 제가 문화강좌 이렇게 나오는 거 좀 겁내해요. 막 전화 받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질문이 많은 게 아니라 탁 핵심을 탁 찌르니까요. 제가 팍 맞아요 이렇게. 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조선은 왕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정조가 많은 식자를 아들이나 1000명일 정도면 거의 그것으로 다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3번씩이나 그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수원을 이렇게 수원 화성을 상당히 잘 지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천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면이 혹시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조께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거 천도가 되지 않았을까? 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쉬움을 이게 어디서 나오면 일제시대 때도 그 기록이 남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관광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관광붐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지에 사진 만들어가지고 찍고 거기다 사용 설명을 해요. 수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정조께서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던 도시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잘 만든 도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네요. 네.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갑자년 구상에 따라서 상황이 되고 머물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반나절 만에 수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후사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에 군권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한 가지는 당시 조선은 경제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행정적으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세도 정치 시기가 아니었으면 조선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거에 따라서 수원이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도 시도가 있었다면은 정조는 정말 암살당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둘레죠. 네. 네. 근데 서울 성곽길 전체 길이가 18km거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인 거를 원인하는 그 정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왜 저렇게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른 이유가 왕실 재산이 지금까지 왕국이나 대한제국이 이어졌었으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왕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점점 잘라서 팔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 가장 많이 팔아먹었냐면은 군사정권 시대에서 팔아먹어요.
그걸 다 팔아먹어서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광대한 면적입니다. 엄청나게 큰 광대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냥 일직선으로 걷는 거하고 계곡을 이렇게 지나가서 걷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좀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동구릉 같은 경우도 그 외곽 면적이 다 잘린 거예요. 서울릉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있었던 왕자 대군묘들은 일제가 다 정리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그 비석하고 몇 개만 남겨서 서울릉에 다 합장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있으실까요? 오, 세상에. 질문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